아, 이번에 과제 해오신 분들은 많이 틀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테스트 보기 전에 과제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20번이랑 38번, 49번, 27번도 41번 6번도 꽤 많이 틀렸던데 6번 네, 네, 네 6번까지 6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엘니뇨와 평상시의 비교를 큰 그림을 그려서 한 번에 쭉 설명을 드렸는데 결국 이 엘니뇨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자, 평상시와 다른 점이 뭐냐? 그죠? 그리고 이 다른 점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뭐예요? 결국 이 엘니뇨가 뭐가 문제다? 우리 지구의 기후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다른 점에서의 핵심은 기후에서 다른 게 뭐냐? 자, 요걸 여러분들이 정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후를 다룰 때 우리가 이것저것 많이 볼 수 있지만, 그죠? 이 기후에서 가장, 우리 고등학교 과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바로 뭐랑 뭐다? 기온과 강수량이다. 그죠? 그 다음에 이 강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앞에 원인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기압이 있었기 때문에 6번에서는 요 세 가지를 비교해라 라고 했던 거였죠. 이제 이 엘니뇨가 좀 까다로운 게 뭐냐면 이 넓은 태평양이라는 바다에서 지역 한 군데만 보는 게 아니라 두 군데를 동시에 보거든요. 어디랑 어디? 그렇죠. 태평양의 서쪽과 태평양의 동쪽을 보거든요. 그죠? 이 태평양의 서쪽에는 무슨 대륙이 있다고요? 아시아가 있다고 했죠. 그죠? 기본적으로 동남아가 있다. 여기서 이제 충돌이 나타나거든요. 아시아 입장에선 동남쪽인데 태평양 입장에선 서쪽이니까 어딜 기준으로 물어봤냐에 따라서 헷갈릴 수 있거든. 그지? 자, 태평양의 동쪽엔 뭐가 있어요? 남아메리카가 있죠. 그죠? 그런데 또 하필이면 그냥 남아메리카가 아니라 남아메리카의 무슨 해안? 서해안이라고 써놓거든요. 그죠? 역시 태평양을 기준으로 할 때는 동쪽인데 남아메리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어디 쪽이니까? 서쪽이니까 여기서 또 충돌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을 좀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포인트는 내가 지금 어느 지역을 얘기하고 있느냐, 그 지역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표현하고 있느냐,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잘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기온과 강수량이 어떻게 변하느냐는 거죠. 그리고 제가 지난번 엘니뇨를 설명하기 전에 이 강수량과 기압과의 관계를 정리를 해주셨으면 이 둘은 항상 붙어 다닌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서태평양은 기본적으로 엘니뇨가 일어나면 기온이 어떻게 변한다? 기온이 낮아진다. 그죠? 강수량도 함께 낮아진다. 그죠? 그런데 강수량이 낮아진다는 것은 구름이 잘 안 생긴다는 뜻이고
구름이 잘 안 생기는 건 기압이 높은 거다, 낮은 거다? 높은 거다. 그죠? 동태평양은요? 용순이 약해져서 기온이 올라가죠. 그죠? 강수량도 함께 어떻게 됐었어요? 올라갔죠. 근데 강수량이 비가 많이 온다는 것은 구름이 많이 낀다. 기압이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긴 수업을 표 하나로 요약하면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원인이 뭐냐, 뭐 그래서 다른 지역은 어떤 피해를 받냐, 뭐 온난 해수가 어쩌고, 한랭 해수는 어쩌고, 막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그런 걸 한 번에 정리한 거고요. 자,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 6번은 이것을 물어봤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문제에서는 무역풍 세이가 물어봤는데 엘니뇨가 기본적으로 무엇이기 때문에 무역풍의 약화로 발생하는 현상이었죠. 때문에 엘니뇨 때는 무역풍이 약화된다까지 기억하시면 6번 문제를 풀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이제 질문 중에 뭘 먼저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일단 이걸 정확하게 정리하는 게 첫 번째다. 그 다음에 이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나가시면은 엘니뇨에 대한 깊은 정리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20번. 자, 이번 파트, 이번 단원이 어려운 게 사실은 이런 그림들 때문에 그래요. 이제 우리한테 기온이 변했다, 기압이 변했다, 강수량이 변했다와 같은 얘기들을 그냥 이렇게 해주면 그래도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이제 이런 그림들을 가지고 우리한테 물어보기 때문에 이걸 또 분석하는 연습을 해줘야 되거든요. 특히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들을 내는 학교들일수록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게 되죠. 특히 그 중에서도 지금 이 문제 나오는 것처럼 등온선에 대한 얘기들이 은근히 잘 나오는 편이에요. 등온선 말 그대로 무슨 뜻이죠? 온도가 같은 지점들을 선으로 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이렇게 선으로 쭉 이어져 있고 예를 들어서 여기가 20이 써져 있다라는 말은 무슨 뜻? 네, 여기 있는 모든 점이 다 20도인 지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제가 여기에서 이 그래프의 모든 걸 설명할 수는 없지만 자주 나오는 포인트 같은 것들을 한번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 등운선이 같은 선이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렇죠? 뭐 여기가 예를 들어서 서쪽이고 여기가 동쪽. 그죠? 그러면 자 여기가 예를 들어서 20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서쪽이라고 하는 곳은 20도인 지점이 깊이까지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요 위는 20보다 온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더 높아지겠죠? 그러면 같은 높이를 비교했을 때 우리는 어디가 더 온도가 높을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서쪽이 더 높을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등온선이 위로 올라갈수록 같은 높이에서는 온도가 낮아진다고 볼 수 있겠죠. 문의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는 등온선의 모양을 가지고 어디에 온도가 더 높은지를 비교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여기 있는 선들을 보시면 선이 촘촘한 곳이 있고 선이 듬성듬성 그려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숫자대로 예를 들어서 뭐 여기가 24, 20, 16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4도라는 온도가 변하는데 요 높이밖에 안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 있는 건 무슨 뜻이죠? 역시 여기도 4도만큼의 차이가 있을 텐데 여기는 4도만큼의 변화가 생길 때 이만큼의 깊이가 필요했단 말이 되겠죠. 얘를 우리한테 익숙한 온도와 깊이의 그래프로 바꾸어서 그려보게 되면 위쪽은 온도가 빨리 변하는 거고요. 아래쪽은 온도가 천천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격이 좁을수록 깊이에 따른 온도 변화가
급격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전에 통합과학 1에서 바닷속에서 기온이 온도가 빨리 변하는 층을 배운 적이 있어요. 무슨 층이었죠? 그렇죠. 수온약층이었죠. 자, 이런 식으로 수온약층을 온도 변화, 등온선의 간격을 통해서 찾아낼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제가 그렸었던 그림 중에 수온약층에 관련된 내용이 한 가지 있었네요. 그죠? 엘니뇨가 심해지면 수온약층이 시작되는 깊이가 뭐 높아진다, 낮아진다 이런 말들을 제가 붙였었죠. 그죠? 자, 이렇게 내용이 이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이 등온선 분석의 모든 것은 아니지만 이제 자주 우리가 봐야 될 내용 중에 대표적인 거 2가지 정도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다음에 20번의 가를 한번 봐보시면은 가의 선심은 어떻게 됐죠? 일단 기본적으로 자, 여기가 동태평양 해역이라는 말에 밑줄을 쳐주셔야 돼요. 그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과학 공부는 결국 해석 싸움이에요. 그런데 영어 공부할 때도 뭐 합니까? 중요한 이 문장의 핵심 단어의 밑줄이나 중요 표시 하시죠? 그죠? 그런 것처럼 역시 과학에서도 그런 핵심 단어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의 첫 번째 핵심 단어는 동태평양 해역이죠. 동태평양. 아까 우리가 분명히 동태평양에서 엘니뇨일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봤잖아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라니냐 때는 뭔가 반대로 나타나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다 볼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은 등온선의 간격이고 자시고 일단 숫자가 가일 때 어때요? 크죠? 온도가 높아졌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동태평양에서 온도가 높아질 때가 언제였습니까? 엘니뇨 때였죠? 아, 가가 뭐겠구나. 엘니뇨 때겠구나 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런 다음에 다시 그래프를 좀 다시 보시면 제가 아까 여기 있는 간격이 좁은 요 구역이 무슨 구역이다? 수온약층이라고 했었죠. 그러면 가와 나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 수온약층이 어디가 좀 더 높아요? 나일 때가 좀 더 높죠? 왜 그랬죠? 왜 나일 때가 높죠? 그렇죠. 용승이 일어나면 차가운 바닷물이 위로 올라온다고 했죠. 기본적으로 수온약층은 따뜻한 바닷물과 차가운 바닷물의 경계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용승이 심할수록 이 수온약층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위로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다른 내용들을 덧붙여 볼 수 있어요. 정리되십니까? 자, 니은에 나와 있는 표층 수온 편차. 편차일 때 나와 있습니다. 측정값 빼기 평년값. 얘가 플러스다. 말 그대로 무슨 뜻? 상승했다는 뜻이라고 했었죠. 그죠? 근데 라니냐 때는 어떻게 된다고 했었습니까? 기온이, 수온이 하강한다고 했죠. 디귿, 수온 약층이 시작되는 깊이, 방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간격이 좁은 요층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자, 요층이 시작되는 깊이는 어디가 더 깊어요? 가일 때 깊은 게 그림에 보이시죠?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을 해석하는 자, 방법들을 연습들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정리가 되실까요? 자, 27번은 제가 지난번에 그림으로 보여드렸었어요. 자, 엘니뇨와 라니냐. 자, 찬 해수가 저 사이렌이요? 사람 소리 아니야? 자, 가가 뭐예요? 용승이 적게 일어났죠? 자, 얘가 뭐예요? 엘니뇨가 되는 거고요. 자연스럽게 나가 라니냐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 이 수온 약층이 시작되는 깊이를 가지고 엘니뇨와 라니냐를 구분할 수 있고요.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이 그림을 그려드렸던 거예요. 자, 27번에 가가 엘니뇨가 맞고요. 그러면 무역풍은 언제 더 약합니까? 가일 때 더 약하겠죠? 자, 나 시기에 인도네시아 어디라고 했어요? 인도네시아 동남아라고 했죠? 서태평양이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 나 시기 때는 이 엘니뇨랑 반대가 돼야 되죠. 그죠? 기온은 어떻게 돼야 되고 더 올라가야 되고 강수량은 더 높아져야 되겠죠.
제 설명이 너무 빨리 넘어가면 꼭 다시 질문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8번도 방금 제가 얘기했었던 이 선의 간격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분석을 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마침 또 뭐도 써져 있냐면 여기 보시면 숫자도 써져 있어요. 그죠? 숫자 보시면 자, 가와 나에서 A 지역 한번 봐보세요. A가 어딥니까? A 지역이 어디예요? 오씨, 깜짝이야. A 지역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깊게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여기 교재에 실어놓은 문제들은 아직은 엄청 어려운 문제를 실어놓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막 나를 빠뜨리기 나를 지금 속이려고 하는 함정이 있겠지? 이런 생각 안 하셔도 괜찮고요. 그냥 단순하게 왼쪽이 어디다? 서쪽이다. 그렇죠. 동남아시아 지역이다. 그죠? 그 다음에 오른쪽이 어디다? 그렇죠. 남아메리카 지역이다. 그죠? 동태평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근데 밑에 있는 경도를 보니까 여기 EW 써져 있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하나씩 체크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120도 하고 옆에다가 뭐, 이렇게 E 써 있죠. 그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E. 네, 경도에서 동경 120도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러면 W 써져 있는 건 무슨 뜻이죠? 그렇죠. 서경이란 뜻이죠. 다들 대충 상식을 알고 있으시다시피 경도의 기준은 어디 있죠? 어디 있어요? 영국, 그쵸? 뭐 그린위치 천문대인지 거기 있잖아요, 그죠? 그 어딘지 몰라도 돼요. 핵심은 뭐예요? 태평양 반대쪽에 있다는 게 핵심.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지금 태평양 여기를 보고 있는데 기준이 어디 있어? 요 반대쪽에 있어. 그치? 여기서부터 서쪽으로 돌아온 거야.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느 쪽이 서경으로 표시돼? 동쪽이 서경으로 표시돼. 몇 말인지 뭔지 이해돼? 우리랑 반대쪽에서 돌아온 거라 우리가 보는 거랑 얘네가 보는 거랑 반대야. 마치 내가 오른손을 들면 너희한텐 왼손으로 보이잖아. 그지? 물론 이걸 보고 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냥 보이는 대로 보면 나의 왼쪽에 내가 오른손을 들고 있잖아. 이거랑 똑같은 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동경으로 표시되는 지역이 우리 입장에서는 서쪽이에요. 서경으로 표시되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동쪽이에요. 요것만 외우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이번 교재는 어려운 함정 문제는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왼쪽이 서태평양이다. 오른쪽이 동태평양이다. 다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익혀 나가시면 나중에 어려운 기출문제 같은 것들을 푸실 때 이런 함정들한테 빠지지 않게, 그죠? 알아볼 수 있겠죠? 조금씩 알아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랬을 때 보시면은 A가 서태평양 지역인데 가의 숫자만 딱 봐도 자, 가와 나일 때 어디가 좀 더 온도가 높아 보입니까? 나가 좀 더 높아 보이죠? 그죠? A가 좀 더 낮아 보이죠? 서쪽이 온도가 낮아지는 게 무슨 현상이니까? 엘니뇨니까 가가 엘니뇨, 나가 라니냐. 그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해 보시면 됩니다. 정리가 되실까요? 네. 지금 질문 문제들이 전부 다 이런 형태로 엘니뇨와 라니냐를 구분하는 걸 좀 힘들어해서 나타나는 문제들인 것 같아요. 자, 41번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차는 관측값에서 평균값을 뺀 값이다. 뭐만 기억하면 됩니까? 편차가 플러스가 나왔다는 얘기는 증가했다는 뜻이다. 편차가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얘기는 감소했다는 뜻이다. 자, 그러면 색이 더 진한 게 플러스란 뜻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플러스가 됐을 때 어떻게 됐다? 온도가 더 높아진 거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지도를 잘 보시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바다, 문제도 나와 있던 것처럼 태평양이에요. 그죠?
태평양의 오른쪽, 즉 동쪽이 온도가 높아진 게 옆에 있는 11월이니까, 그죠? 11월 때 뭐가 발생했다? 엘니뇨가 발생했다라고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월이 평상시, 그 다음에 11월이 엘니뇨가 발생할 때,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역시 또 아까 제가 했었던 대로 동태평양의 수온이 어떻게 되고, 기압이 어떻게 되고, 강수량이 어떻게 되는지를 다시 정리하셔서 보시면 돼요. 그렇죠? 자, 마지막 49번 문제. 그래프의 축을 쓸데없이 3개를 해놔가지고 보기 좀 어려웠는데요. 자, 여기 X가 이렇게 여기 찍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이쪽 축이 서태평양의 강수량, 그 다음에 이 축이 동태평양의 강수량 이렇게 써져 있는데, 수온. 그러면 뭐 그래프가 축이 3개건 2개건 읽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이 축에 대해서 수직으로 선을 내려서 이 값을 읽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X는 동태평양의 수온이 높다라고 이 그래프의 값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서태평양 강수량도 어떻게 하면 돼요? 요 축에다가 뭐해서 이렇게 축을 내려서 수직으로 내려서 요 값을 읽으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값은 얼마 안 되죠. 때문에 서태평양의 강수량은 작다라고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뭐가 돼요? 그렇죠. 엘니뇨가 되죠. X가 엘니뇨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X가 자, 역시 이번 축에다 요 비어있는 축에다가 이 수직을 내리면 그죠? 여기에 값은 커요, 작아요? 작죠? 그죠? 그러면 엘니뇨 때 작은 거를 여기다 넣을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동태평양의 수온 그리고 동태평양의 강수량은 둘 다 크죠? 넣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죠? 뭘 넣어줘야 돼요? 서태평양의 수온이나 기온을 넣어주면 좋죠. 그렇죠? 아니면 기압은요? 아까 기압과 강수량은 어떤 관계였죠? 반대였죠. 그죠? 때문에 동태평양의 강수량이 클 때는 반대로 기압은 어떻게 됐죠? 작아졌죠. 그죠? 그러면 동태평양의 기압은 들어갈 수 있겠네요. 작은 값이. 이해되세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읽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옆에 있는 가의 그림에서 자, A와 B 중에 어디가 엘니뇨예요? 그렇죠. B가 엘니뇨였죠? 자, 요거는 제가 그림을 그려드렸으니까 지난 시간에 자, A가 평상시, B가 엘니뇨이기 때문에 자, 여기 나와 있는 그래프의 대로 X가 B에 대한 값, Y가 A에 대한 값이다 라고 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아마 요 그래프가 이렇게 3차원 그래프가 나와가지고 좀 읽기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냥 각 축에 수직으로 값을 내려서 읽는다라는 규칙만 그대로 지켜주시면 됐었습니다. 자, 혹시 뭐 다른 거 질문 있을까요? 어느 거요? 저도 안 해왔어요. 이런 거는 선생님들 취향입니다. 선생님들 취향이어서 이렇게 암기형 문제들은 어떤 선생님은 되게 중요하게 다루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이것만 외워라라고 정확하게 찝어주시는 분도 있어서 그건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보고 그에 대해서 대응하면 돼요. 저도 안 외우고 있어요. 근데 이거 맞아. 이거 통합사회 같은 데 나온다고 하긴 하더라. 그래서 애들이 나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 난 이런 거 안 외우거든. 자, 테스트 보겠습니다.
테스트 시간은 10분이고요. 역시 오늘 통과 못하신 분은 재시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랑 똑같은 시험지로 보면 만점을 받아야 되고요. 이거랑 다른 시험지를 보면 30점 만점, 아니 50점 만점이 30점 커트라인입니다. 커트라인이 낮아진 이유는 난이도가 좀 더 어렵진 않나? 어렵진 않은 것 같은데 좀 바뀌기 때문이고요. 자, 10분 보겠습니다. 아이고. 네. 답안지를 제출하실 거니까 시험지는 여러분들 좀 이따 다시 보시는 용으로 쓰시고요. 알았다. 음. 네. 아는, 아는 만큼만 쓰세요. 오늘 제 시험은 볼 수 있겠니, 상은아? 아니겠니? 아니요. 지난주 거죠. 1주차 거 과제 안 했지? 했어요? 그러면 지난주 걸로 커트라인 35점으로 똑같이. 원래 시험 커트라인은 35점입니다. 네. 원래 35점의 커트라인이고요. 제 시험 커트라인이 30점. 아, 맞다.
여러분들 문제 잘 읽으세요. 저도 문제 똑바로 안 읽었다가 오늘 테스트 문제 중에 하나 틀렸었거든요. 네? 아, 중요하죠. 사람 이름이 어이아이 틀리면 틀리죠. 어? 내 이름 이양민이라고 부르면 화낼 건데. 응? 양민이라고 부르면 화낼 건데. 그 되게 중요한 게 실제로 예전에 그런 걸로 함정 파시는 선생님들이 계셨습니다. 맞춤법 되게 중요합니다. 네. 물론 이런 대학교는 서술형이 안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자, 1분 정도 남았으니까 방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진짜 농담 아니고 맞춤법 틀리면 1점.
네. 이름 안 쓰면 마이너스 1점. 알겠죠? 맞춤법 틀리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 2개 잘못 쓰면 틀립니다. 아, 마이너스 1점씩. 싫어, 1점. 뭐 0.5야. 1점. 자, 저한테 다 하신 분 답안지만 주시고요. 이름 썼죠? 썼지? 네. 다음에 자, 시험지와 답안지가 묶여 있는 걸로 다시 드릴게요. 답들 확인해 보시고 헤들리가 I고요. 페렐이 어입니다. 뭐가요? 답이 이상하게 돼 있어요? 통순환인데 아, 그렇네요. 15번 답이 잘못되어 있네요. 이거 확인을 못했네. 카나리아 아닙니다. 15번이죠? 몇 번? 땅 이상, 아, 그렇네요. 선생님 이거 문제를 중간에 바꾸셔가지고 답을 안 바꾸셨구나. 11번이 극 맞고요. 네, 니은이 극동, 디귿이 페렐, 어이예요. 페렐이 어이. 그 다음에 리을이 편서풍. 그 다음에 미음이 헤들리가 아입니다. 네, 그 다음에 비읍이 무역풍 혹은 북동무역풍. 무역만 써도 돼요. 네, 당연하죠. 중요하다니까요. 아, 기억이 극, 그 다음에 니은이 극동. 네. 이게요, 제가 찾아보니까 요거예요. 엘 니뇨가 맞습니다. 아, 발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표기는 니뇨라고. 아니요, 맞춤법은 전부 다 1점씩. 아니, 그리고 앞에 써있네, 야. 엘니뇨 여기 써있네. 1번에 엘니뇨 써있네요. 그거 보고 쓰면 되는데. 아, 네. 됐나요? 자, 제 시험은 다음 주 시험일이고요. 원래는 그 수업 시작 30분 전인 5시인데, 그냥 어차피 10분 정도밖에 안 보니까, 수업 중간 쉬는 시간에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시험지로 보시면 50점 만점을 받아야 통과고요. 그 다음에 제 시험지, 다른 시험지로 보시면 50점 만점에 30점이 커트라인입니다. 네? 이건 35점이요. 본 시험은 커트라인 35점입니다. 35점 미만이 불통이고요. 왜요? 1점가? 1점? 자, 다른 거 질문 없으시죠? 좋습니다. 쉬는 시간 전에 조금만 수업하고 정리해 볼게요. 리을 있잖아요. 리을 A, B랑 C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아닌가요? 아니죠. 이거 그리고 우리 과제 문제 똑같은 문제. 그 지구 전체가 지구가 흡수한 거 할 때 C는 얘는 지표, 그러니까 지구 복사 에너지에서 나간 거니까
돼요? 얘는 대기가 흡수한 거, 지구가 흡수한 걸로 보는 게 아니죠. 오늘은 3강 볼 차례죠? 3강. 이 3강이 사실 강의 난이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엄청 어렵게 수업이 될 수도 있고, 엄청 간단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의 중학교 과정 정리 내용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몰라서요. 근데 중학교 내용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잘 몰라서, 일단은 완전 기본적인 내용만, 통합과 기본 내용만 일단 해볼게요. 일단 해보고, 잘 기억하고 있다 싶으면은 제가 약간 조금 어려운 내용들까지 알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통합과학 2에서의 물리 파트에 해당하는 파트인데요. 원래 예전에는 정말 난이도가 높았어요. 근데 현 교육과정에서는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잘리면서 이제 우리 중학교 3학년 2학기죠.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잠깐 배웠었던 전자기 유도 파트만 남았고, 그래서 우리 중학교 3학년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으면 생각보다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내용인데, 다만 이제 중학교 3학년 때보다 약간의 추가적인 이런 용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새로운 용어들에 대한 정리를 좀 잘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1강의 제일 첫 번째는 방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전자기 유도 현상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전자기 유도 현상을 설명하기 전에 이번 단원에서 이제 새롭게 등장? 중학교 때 배우나? 중학교 강의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중학교 때 이 말을 배우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이 자기장이라는 표현을 알고 계셔야 돼요. 했었나요? 제가 여기까지 했었군요. 암페어까지 했었어요. 그러면 제가 자기장 끝까지 했었나요? 이거 했었나요? 제가 자기장 끝 뭐라고 했어요? 자기를 미치는 공간. 좋아요. 자, 다른 반에서 여기까지 못 해가지고 여기도 안 한 줄 알아요. 그 다음에 오른나사 법칙 제가 얘기했었네요. 그죠? 좋습니다. 요반은 그래도 좀 더 하면 되겠는데. 자, 그래서 전류가 흐르면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뭐가 발생을 한다? 그렇죠. 자기장이 발생을 한다라는 내용을 정리했었고요. 자, 우리가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직선상으로 주어질 때, 자, 자기장은 어떻게 생긴다? 그렇죠. 여기를 감싸는 방향으로 생긴다고 했었죠.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오른나사가 돌아가는 방향으로 도선을 휘감는 자기장이 발생을 한다까지 얘기를 했었는데요. 사실 이번 단원에서는 이 직선 방향의 전류에서 생기는 자기장보다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때 잠깐 배웠던 뭐가 더 중요해요? 그렇죠. 코일이 더 중요합니다. 자, 코일에서도 역시 자기장의 방향과 전류의 방향을 오른나사 법칙으로 다루죠. 다만 이 오른손을 좀 다르게 썼었죠. 그죠? 어떻게 썼었습니까? 둘의 역할이 반대로 바뀌었죠. 그죠? 그래서 4개의 손가락이 무슨 방향이었고, 전류 방향이었고, 엄지손가락이, 그렇죠. 자기장 방향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전류가 지금 요렇게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죠. 자, 위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여기 지금 끊어진 것처럼 그리는 건 뒤에 있다는 뜻이죠. 그죠? 그러면 지금 전류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요렇게 감겨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죠? 엄지손가락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그렇죠. 위를 향하고 있죠. 그러면 이 코일에선 자기장이 어떻게 발생을 한다? 이렇게 위를 향하는 방향의 자기장이 발생을 하는 것이고요. 자, 우리는 이 코일을 일종의 무엇으로 보는 거냐면 일종의 무엇으로? 자석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장이 나오는 건 자석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코일에서 자기장이 나오는 쪽은 어디죠? 그쵸, 위쪽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는 이 엄지손가락의 방향을 무슨 극의 방향? N극의 방향이라고 배웠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위쪽이 N극, 아래쪽이 S극이 된다 라고 구할 수 있어요. 정리되시죠? 이 코일에서 요거는 이제 뒤에서 하죠. 자, 그러면 우리 바로 전자기 유도까지 하고 쉽시다. 자, 우리 중학교 때 배웠었던 전자기도 현상 뭘 배운 적이 있었냐면 자, 요렇게 막대 자석이 있는데 자, 이 막대 자석을 어디에다가 그렇죠. 코일 근처에다가 요렇게 가까이 갖다 대요. 그쵸? 자, 아래쪽을 N극이라고 합시다. 자,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버전으로 한번 요 전자기 유도 현상 설명을 해보죠. 자, 첫 번째. 자석이 가만히 정지해 있어요. 자, 전자기 유도 발생하나요? 네, 발생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코일에서는 자,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자석이 이제 아래로 움직여요. 여러분들 혹시 중학교 때 뭐라고 배웠어요? 이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 배웠어요? 전자유도가 발생해서. 그렇죠. 제가 알고 있는 게 맞군요. 기본적으로 전자기유도는 왜 발생한다고 생각하면 쉽냐면 코일이 이 자석을 방해하고 싶은 거예요. 알겠죠? 이 코일의 역할은 뭐냐면 자석이 움직이는 걸 막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자석이 지금 아래로 움직인다는 말은 무슨 뜻이지? 자석이 어떻게 되고 있다?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이죠? 자, 이 자석이 이 코일에 가까워지는데 자, 코일은 자, 이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석에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이 코일은 자석을 방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줘야 되죠? 밀어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자석을 밀어내기 위한 뭐가 발생을 한다? 그렇죠. 밀어내기 위한 청력이 발생을 해야 되고요. 때문에 코일의 그림상에서의 윗부분이 무슨 극이 된다? 그렇죠. 밀어내기 위한 같은 극, N극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자기장, 극을 만들기 위해서 뭐가 흘러줘야 돼요? 전류가 흘러줘야 되죠? 이렇게 코일의 자기장을 만드는 전류를 우린 뭐라고 부르기로 약속했어요? 그렇죠. 이 전류를 원래 없었는데 생겼다라는 의미로 무슨 전류? 유도 전류라고 얘기했고 당연히 이 유도 전류의 방향은 뭘 이용해서 구한다? 오른나사 법칙을 이용해서 구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아까처럼 위쪽 엄지손가락을 가도록 흘러줘야 되니까 자, 여기다가 이제 방향을 구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로 들어오는 걸 B, 여기를 들어오는 걸 A라고 쓰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생겨줘야 돼요? 전류가 어디로 들어와 줘야 돼요? B로 들어와 줘야 되죠? 사실 객관식 문제만 나오는 학교들의 경우에는 이것만 정확하게 알아도 꽤 많은 문제들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버전에서 정리해야 될 건 뭐다?
이 중학교 때 설명했었던 방식을 약간의 용어를 바꿔서 다르게 설명하는 걸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당연히 자석이 정지했을 때는 코일의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똑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유를 좀 다르게 정리해 볼 수 있죠? 우리는 이제 자석의 움직임을 방해한다라고 설명하지 않을 거고요. 뭐로 설명할 거냐면 자기장의 변화로 이것을 설명할 거예요. 그죠? 자, 이 자석은 기본적으로 뭘 계속 내뿜고 있어요? 자기장을 내뿜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자기장을 내뿜고 있는 자석이 가까워지느냐 멀어지느냐에 따라서 뭐가 바뀌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코일이 느끼는,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바뀌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자석이 가까워진다 혹은 멀어진다를 뭐로 설명할 거다?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왜 자석이 정지하면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거예요? 왜 전자기도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석이 아래로 움직인다는 말은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어떻게 되는 거죠? 코일, 자석이 점점 가까이 온다는 것은 자기장이 증가한다는 뜻이에요. 네, 이거 0이에요. 변화가 없다. 그러면 코일이 만드는 자기장이 발생을 해요. 자, 이제부터 우리는 이 코일이 만드는 자기장을 뭐라 부를 거예요? 중요해요. 앞으로 계속 쓸 말이에요. 얘를 이제부터 우리는 유도 자기장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이 유도 자기장은 어떻게 된다? 위에 있는 자기장과 반대로 형성돼요.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계속해서 자기장은 N극에서 나온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분명히 자석의 아래쪽이 N극이었어요. 그죠? 때문에 자석의 자기장은 아래를 향하고 있었죠. 그죠? 자, 이게 점점점 어떻게 되고 있으니까 커지고 있으니까 이 아래쪽에 있는 코일에서는 새로운 자기장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를 무슨 자기장으로 부른다? 그렇죠. 유도 자기장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부의 자기장,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증가하면 유도 자기장은 어떻게 된다? 반대가 된다. 자, 요 관계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리가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은 똑같죠? 그래서 전류의 방향은 역시 앞에 있는 중학교 내용대로 무슨 법칙을 사용해서? 오른나사 법칙을 사용해서 자, 위쪽에 N극, 위쪽 방향의 자기장을 만드는 전류가 흘러줘야 되기 때문에 유도 전류 방향은 역시 똑같이 B방향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과정과 중학교 과정의 차이점은 이렇게 예전에는 운동을 방해한다. 그래서 청력 또는 인력을 발생시킨다. 라는 말에서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증가 또는 감소한다. 그로 인해 코일이 만드는 자기장, 유도 자기장이 반대 또는 같은 방향이 생긴다. 라는 말로 바꾸어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가 되실까요? 자, 그래서
제가 요거 하나만 쓰고 쉴게요. 자, 요거 그림 똑같이 그리는데 뭐만 바꾸는 거예요? 네, 극만 바꾸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석이 위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앞에 제가 이제 줄줄이 썼던 거를 그냥 중요한 것만 빠르게 쓰는 거죠. 첫 번째, 자석의 자기장. 여기서는 방향이 생략된 거고요. 자, 자석의 자기장 방향은 어느 방향이다? 그쵸, 위쪽이다. S극이니까 들어가는 방향이고 위쪽이다. 그죠? 그런데 이 자석이 멀어진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렇지. 감소가 일어난다. 그죠? 그러면 자, 방금 제가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증가하면 무슨 방향? 반대 방향 형성된다고 했죠? 반대로 감소하면 어떤 방향? 그렇죠. 같은 방향. 증가면 반대 방향, 감소면 같은 방향. 때문에 코일의 자기장, 유도 자기장의 방향은 무슨 방향? 같은 방향인 위방향. 그렇죠. 위방향. 이해되세요? 그러면 자, 유도 전류의 방향. 코일에 흐르는 전류는 역시 무슨 법칙을 써서? 오른 나사 법칙을 써서 자, 아까랑 자기장 방향이 똑같죠? 그죠? 때문에 전류도 아까랑 똑같아야 되겠죠? B로 흐른다. 자, 요 단계로 설명할 수 있으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정리가 되실까요? 좋습니다. 오, 쉣. 자,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합시다. 기전이라는 어디요? 유도 기전. 유도기 전력. 유도기 전력은 전류가 흐르기 위해선 전압이 걸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도 전류가 생긴다는 건 유도 전류를 일으키는 전압이 발생한다는 뜻인데 그때 전압을 유도 기전력이라고 불러요. 알겠죠? 근데 요거는 고등학교 2학년 내용이고 원래는 설명하지 않아도 돼서 오늘은 뺄게요. 혹시 나중에 필요하면 설명해 줄게요.
봐도 돼요? 네. 뭘로 볼래요? 아, 아니, 아예 안 봤지? 아니, 그냥 원본으로 보세요. 음. 빠르게 봐주세요. 잠깐만. 이번 시간에 못하면 다음 시간에 수원은 뭘로 볼래요? 네? 주한 다 맞아야 돼? 아, 그래요? 아닌 것 같아?
아이, 뭐, 잘 선택할 필요 없지. 뭐, 거부도 안 되는 거. 다시 보면 되지. 저 그냥 통과할 때까지만 계속 쓸게요. 저희 모든 강사들의 낙은 학생들을 괴롭히는 거. 지워보자. 글쎄요, 몇 번부터 시작했나요? 여기서 시작해도 되지 않을까요? 거짓말 치지 마. 야, 화장실 다녀온 거면 3분 지났어. 아니요. 재상선입니다. 전 이번에 신입이라 아직 시험지를 낼 자격이 없어요. 제 시험지는 제가 낸 게 맞는데, 원본 시험지는 재상선생님이 냈어요. 재상선생님이 너무 쉽게 내셨죠? 너무 시시하죠? 착하신 분이야. 이렇게 쉽게 문제도 내시고, 그치? 제 시험지는 문제수를 줄였기 때문에, 근데 그 원본 문제를 변형해서 낸 거라, 원본 문제를 잘 풀 수 있으면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뭐 별거 없는데? 보세요. 그냥 원본 문제 좀 바꾼 건데. 열 문제밖에 없으니까요. 시작할까요? 네. 자, 방금 괄호를 전자기 유도만 했구나. 전자기 유도 괄호가 요거 1번이었어요. 전자기 유도 방향 1번이었고, 자, 요게 이제 아까 우리 방향 구하는 게 전체 괄호 1번이었어요. 자, 유도전류의 세기를 구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패러데이의 법칙이라는 걸 통해서 구할 수 있는데요. 우리 1학년 때는 이 법칙을 배우진 않고 이 법칙에 의한 결과만 정리할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은 여러분들 역시 중학교 때 이미 한 번씩 배웠던 내용입니다. 자, 패러데이라는 이 사람은 유도전류의 세기가 자,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에 의해 결정이 된다라고 얘기했었는데요. 자, 첫 번째는 바로 이 자석과 코일의 이거 쓸게요 그냥. 자, 자석과 코일의 상대적인 운동이 빠르기. 여기 보시면 상대적인 운동이라는 좀 어려운 표현이 나왔는데요. 자, 표현만 어렵지 뜻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상대적인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두 물체가 가까워지거나 멀어지는 운동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둘이 가까워지거나 멀어지는 운동이 자, 이것이 얼마나 빨리 움직이느냐 중요하다라고 얘기했고요. 결론은 어떨수록
그렇죠. 빠를수록 유도 전류가 더 강하다. 라는 결론이 나오죠. 빠를수록 세다. 자, 두 번째는 바로 코일의 가문수죠. 뭐 요거는 우리 중학교 때도 배웠던 거니까요. 그래서 당연히 가문수가 많을수록 유도 전류도 세다. 자꾸 가려서 미안해요. 그죠? 세 번째는 우리가 사용하는 자석의 그렇죠. 자기장의 세기고요. 자석이 얼마나 강한 자석이냐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자기장이 강할수록 세다. 자, 이 전자기유도는 정말 중요한 현상이에요. 그죠? 현대사회에서도 정말 많이 쓰이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전자기 유도의 대표적인 예들을 기억을 하고 있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바로 이번 단원의 핵심 장치인 그렇죠. 자, 또한 발전기와 함께 항상 나오는 터빈? 터빈은 이제 발전기 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우리 뒤에서 좀 더 설명하겠지만 바로 자, 마이크, MRC, 그죠? 마이크도 아주 대표적인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 장치 중에 하나인데 마이크의 방식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의 방식이 전자기 유도예요. 자, 여러분들이 좀 더 잘 알고 있는 거 스피커 아니에요. 그거 되게 중요해요.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바로 버카. 네. 버스카드 판독기가 아주 역시 대표적인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한 장치고요. 또 역시 여러분들 꽤 많이 쓰고 있는 휴대전화의 무선 충전기. 올려놓으면 충전되는 거 있죠? 자, 이런 애들이 아주 대표적인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하는 예예요. 인덕션도 맞아요. 인덕션도 맞습니다. 인덕션도 쓸게요. 제가 인덕션을 안 쓰는 사람이라서 잘 생각을 못했네요. 인덕션도 맞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배우게 되는 전자기 유도에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발전기예요. 자,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발전기는 어떤 장치죠? 전기를 생성하는 장치죠. 하지만 물리학에서 봤을 때 생성이란 말은 좀 어울리지 않아요. 왜냐면 생성이란 말은 사실 없던 데서 새로운 걸 만든다는 뜻이니까, 그죠? 하지만 우리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무에서 유가 될 수 없거든요. 반드시 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에너지의 전환이 발생해야 돼요. 즉, 다른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로 바꿔주는 장치,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장치가 바로 이 발전기예요. 그러면 이 발전기는 무슨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장치죠? 바로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됩니다. 자, 발전기는 바로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장치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 때 역학적 에너지 배우나요? 배웠나요? 그렇죠. 역학적 에너지의 뜻이 뭐죠? 유진 에너지 맞습니다. 하지만 뜻은 그게 아니죠. 그건 성질이고요. 역학적 에너지의 뜻이 뭐죠? 그렇죠. 두 에너지를 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더한 게 역학적 에너지예요.
때문에 운동 에너지는 역학적 에너지에 포함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운동 에너지랑 위치 에너지를 더한 게 역학적 에너지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좀 더 큰 범위의 에너지예요. 역학적 에너지가 이렇게 있으면 요 안에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이렇게 속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때문에 우리는 운동 에너지 대신에 뭘 대신 써도 된다? 역학적 에너지를 대신 써도 괜찮아요. 결국 발전기는 무슨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로 바꾸는 장치다? 역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장치다 라고 요약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자, 제가 이게 참 교재가 이제 필기를 100% 해야 되는 책의 아쉬운 점인데 제가 안 되는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이게 입체적인 그림이라서 어쩔 수 없이. 자, 아마 여러분들 한 번씩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자석을 그릴 건데요. 살짝 이제 위에서 비스듬하게 보는 자석을 그릴 겁니다. 뭐 너무 크게 그리실 필요 없습니다. 적당한 크기로 그려주세요. 대충 어떤 그림인지 이해되시죠? 자, 우리가 발전기를 설명할 때 많은 책에서, 거의 모든 책에서 이렇게 서로 마주보는 두 개의 자석을 이렇게 둬요. 두 개 마주보는 극이 이제 서로 다른 극으로 이렇게 표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역시 여기다가 입체적으로 하나를 그려주셔야 되는데요. 자, 요 사이에 코일의 역할을 하는 도선이 그려지는데요. 여기 원래는 훨씬 더 복잡한 도선을 그려야 되지만 우리는 아주 단순하게 사각형 모양의 도선만 그릴 거예요. 자, 입체적으로 그려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자, 요렇게 그려보겠습니다. 괜찮나요? 여러분 가능하시다면은 여기를 좀 더 길게 그려주면 아마 그림 그리기가 좀 더 수월하실 거예요. 여기를 좀 더 길게 그려도 괜찮아요. 왜? 이상해? 음, 어떤 입체 모양인지 알겠니? 대충 이런 모양이에요. 알겠죠? 자, 가운데에 있는 이 사각형이 뭐냐면은 얘가 코일이에요. 가운데 있는 얘가 코일이고요. 자, 양쪽에 있는 당연히 N극과 S극은 각각 자석을 의미하는 거죠. 자, 당연히 이 자석에서는 뭐가 발생을 합니까? 자기장이 발생을 하죠. 자기장은 항상 어느 극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N극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죠. 요건 여러분들 꼭 그리지 않아도 괜찮은데 그린 다음에 하면 살짝 희미하게 그리세요. 알겠죠? 색깔 안 써도 됩니다. 희미하게 그려주세요. 희미하게. 희미하게 그려주시고 안 그리셔도 괜찮은데 대신 자기장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 실제 발전기가 이렇게 생기진 않았지만 발전기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책들은 이런 그림으로 발전기를 설명하게 되고요. 자, 기본적으로 자석이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가운데 코일의 역할을 하는 이 네모난 도선이 돌아가는 형태로서 발전기를 많이 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조금 헷갈려도 요거까지만 그릴게요. 이제 이 도선을 어떻게 할 거냐면 돌리는 건데요. 우리는 이제 어떤 방향으로 돌릴 거냐면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걸 그릴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 도선 중간이 있죠. 정중앙을 이렇게 비스듬하게 지나가는 선을 하나 그려주시고요. 중앙을 지나가야 돼요, 여러분들. 중앙을. 알겠죠? 역시 여기도 얘랑 나란하게 중앙을 이렇게 지나가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요 두 개의 나란한 선을 이렇게 일자로 딱 이어주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너그러운 마음의 눈으로 보시면 아, 얘가 돌아갔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 있죠. 그죠? 이해가 안 된다면 제가 나중에 훨씬 깔끔하게 그려져 있는 다른 출판사의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자, 얘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돌아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어디로 돌아가고 있는 거냐면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너무 돌렸다. 그죠? 괜찮아요. 어차피 이 그림이 메인은 아니고요. 이런 상황인 걸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뭔지 이해되시나요? 자, 이제 우리는 얘를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우리는 일종의 이런 식의 이렇게 네모난 그죠? 도선을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 위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면이 다 보이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얘를 이렇게 볼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는 도선을 여러분들이 정면에서 볼 거예요. 그러면 이 네모난 도선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일자로 보이겠죠. 그죠? 여러분들은 지금 요걸 그릴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요 그림은 여러분들 어디서 보는 것만 이해가 되시기만 어디서 보는지만 이해가 되면은 얘는 훨씬 쉬워요. 그 다음에 이제 자석을 굳이 입체적으로 그릴 필요가 없고요. 역시 여기 있는 코일도 그냥 이렇게 일자로 그려주시면 돼요. 맞죠? 자, 그 다음에 도선이 돌아갔다고 했잖아요. 그죠? 자, 도선이 돌아갔을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중앙을 지나가야 되죠. 정중앙을 지나가야 되고요. 이렇게 비스듬하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둘의 길이를 얼추 비슷하게 그리셔야 돼요. 자, 이렇게 지금 도선이 돌아간 상황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왼쪽이 N극이고 오른쪽이 S극이고요. 자, 얘기했던 것처럼 희미하게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기장이 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코일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코일 입장에서. 자석의 자기장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자석은 그냥 고정이에요. 그죠? 그래서 자석의 자기장 자체는 당연히 일정합니다. 그런데 자, 이 코일이 현재 제일 처음 상태인 하얀 상태에서는 얘가 어떻게 돼 있었죠? 누워 있었죠. 때문에 이 코일 면을 자석의 자기장이 통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얘가 코일이에요. 코일이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지금 자기장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 하면 요 위를 이렇게 숭숭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통과할 수 있어요? 통과할 수 없어요. 그죠? 면과 자기장 방향이 일치합니다. 그죠? 그런데 얘가 살짝 돌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제는? 통과할 수 있죠. 그죠? 하지만 이 면적 전체를 다 통과하나요? 아니죠. 얘가 지금 이렇게 비스듬하잖아요. 그러면 딱 얼마만큼만 통과해요? 그렇죠. 비스듬한 방향에 대해 수직한 방향만 요만큼만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그림으로 보시면 이렇게 돌아갔죠? 그러면 요만큼. 그죠? 요만큼만 통과하게 되는 거죠. 요거 이해되세요? 이해돼요? 네. 자, 그래서 자석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회전하면서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어떻게 된다고 얘기할 수 있죠? 어떻게 됐어요? 원래는 하나도 못 통과하다가 조금이라도 통과하게 됐죠? 어떻게 됐다? 증가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커졌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증가하면 뭐가 발생한다? 반대 방향의 유도 자기장이 발생한다고 했었죠. 그죠? 증가하면 반대 방향의 유도 자기장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즉 코일에선 자기장이 어떻게 발생한다? 그렇죠. 이렇게
반대로 발생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얘가 쭉 계속 돌아갔어요. 쭉 돌아갔습니다. 쭉 돌아가다 보면 코일이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 여러분들 여기다 그냥 바로 덧붙여 그리셔도 괜찮고요. 새로 그리셔도 괜찮아요. 자, 코일이 이제 쭉 돌아가다가 이렇게 수직으로 설 때가 올 거예요. 맞죠? 하지만 발전기는 멈추는 게 아니죠. 멈추면 안 되죠. 전기를 계속 만들어야 되니까. 자, 얘는 이렇게 수직으로 순 다음에 당연히 어떻게 될 거죠? 계속 돌아갈 겁니다. 그죠? 이제 어떻게 고마워.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 요렇게 돌아갈 거예요. 맞죠? 그러면 아까하고는 상황이 좀 반대가 됐어요. 그죠? 아까는 완전히 누워있어서 통과하는 자기장이 0이었다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증가하는 형태가 됐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이제 어떻게 됐죠? 수직으로 있을 때는 자기장이 다 통과를 하다가 얘가 돌아가면서 얼마만큼밖에 요만큼밖에 통과를 못하게 되어버렸죠. 즉 앞에 있는 요 문장에서 그죠? 자기장 변함이 없는데 통과하는 자기장이 어떻게 됐다? 그렇죠. 통과하는 자기장이 감소한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자, 통과하는 자기장이 감소하면 어떤 방향의 유도 자기장이 발생한다? 그렇죠. 같은 방향의 자기장이 발생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때 이 코일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은 어떻게 되죠? 아까는 반대였으니까 왼쪽을 향했잖아요. 그죠? 이번엔 어딜 향해야 돼요? 그렇죠. 오른쪽을 향하는 자기장이 만들어집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자기장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전류의 방향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죠? 바뀌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즉,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에서 전류의 방향, 유도 전류의 방향은 어떻게 됐다? 반대로 바뀌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즉, 우리는 왼쪽 그림에서 오른쪽 그림의 상으로 넘어갈 때 유도 전류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천천히 그려주시고 자, 요거는 우리 교과서에 안 나온 내용이니까 그래서 제가 다른 색깔로 쓸게요. 제가 지금 원래 평면 상태에서 돌아간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때 요 돌아가는 각도 우리 각도 세타라고 많이 여러분도 세타 쓰나요? 세타 쓰죠? 네. 이제 저 세타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이 세타가 0도에 시작해서 자, 90도, 180도, 270도 다시 원래 상태인 360도로 돌아올 때까지 자,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과 그리고 그때의 유도 전류의 방향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은 제가 방금 설명했어요. 자, 얘가 이렇게 쭉 돌아갈 때 처음 0도일 땐 통과하는 자기장이 0이라고 했었죠. 얘가 당연히 90도일 때 어떤 값이 되겠어요? 제일 큰 값이 되겠죠. 자, 90도일 때 최대가 되고요. 당연히 180도일 땐 0이 되고요. 다시 270도에서 최대가 됐다가 360도에서 다시 0이 돼요. 그때 이 90도일 때, 자, 전류는 순간적으로
0이 되면서 방향이 바뀌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방금 제가 설명했죠? 90도일 때 바뀌어요. 그런데 꽤 많은 학생들이 90도일 때 바뀌네? 그러면 당연히 180도도 바뀌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땐 안 바뀌어요. 언제만 바뀌냐면 얘가 90도로 똑바로 섰을 때 자기장이 통과하는 값이 최대일 때만 전류의 방향이 바뀌고 그 외에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전류의 크기가 이때 0이고요. 바뀔 때가 바뀌지 않는 180도와 360도일 때는 전류가 최대가 돼요. 자, 이 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과서에 안 나온 내용이에요. 우리가 진도가 지금 그래도 충분히 나갈 수 있을 만큼 나가서 제가 그냥 참고로 적어드린 거고 아마도 여러분들 학교에서도 안 가르쳐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내용입니다. 자, 요 내용을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자, 이 표의 핵심은 좀 기억하시면 좋아요. 결국 이 표의 핵심은 뭐냐면 이걸 외워라가 아니라 여기서 구할 수 있는 이 발전기에서 만들어진 유도 전류의 특징이죠. 자, 얘는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하고요. 보시면 방향과 크기가 계속 어떻게 되고 있어요? 바뀌고 있죠. 즉, 발전기에서의 유도 전류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 방향과 크기가 계속해서 변하는 전류를 갖는다. 자, 이게 발전기의 유도 전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는 이런 전류를 다른 말로 뭐라 부른다? 그렇죠. 이런 전류를 우리는 교류 라고 부릅니다. 자, 참고로 그러면 방향과 크기가 변하지 않는 전류도 있겠죠? 그런 전류 우리 뭐라 불러요? 직류라고. AC/DC라는 말을 여러분들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 AC/DC의 AC가 교류, DC가 직류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둘 다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요. 우리가 일반적인 전기 제품들은 대부분 직류를 쓰고요. 그런데 우리 집에 들어오는 전류는 대부분 교류를 씁니다. 그 장단점은 원래 우리 교과과정이 있었는데 교과과정 바뀌면서 없어졌거든요. 하지만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 우리 발전기에서 만들어지는 전류는 무슨 전류다? 방향과 크기가 일정하지 않은 계속해서 변하는 교류 전류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아까 제가 그렸었던 그림과 이 표는 여러분들이 최대한 이해해 보실 수 있으면 좋고요. 다음에 제가 기회가 있으면 참고서에 나와 있는 좀 더 정확한 그림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혹은 여러분들 참고서 갖고 계신 거 있으시면 직접 확인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발전기는 기본적으로 전기를 만들어주는 장치예요. 그죠? 당연히 발전기는 어느 곳에 있겠어요? 전기를 만드는, 그렇죠. 곳에 있겠죠? 발전소에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발전 방식에 따라서 발전기를 쓰는 발전 방식이 있고요. 발전기를 쓰지 않는 방식들이 있어요. 3번이죠? 자, 발전기를 사용하냐, 사용하지 않느냐라는 발전 방식을 한번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을 거고요. 자, 발전기를 사용하는 발전 방식에는 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화력 발전,
그죠? 또 핵발전. 우리가 원자력 발전이라고 부르는 게 바로 핵발전이죠. 근데 우리 공식 용어로는 핵발전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수력발전. 응? 조력도 맞아요. 조력발전, 풍력발전, 뭐 파력발전 등등등등. 사실 이걸 사용하지 않는 발전 방식이 매우 적죠. 대부분은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기억해야 되겠어요? 사용하지 않는 방식을 기억해 주면 좋겠죠? 가장 대표적인 사용하지 않는 방식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어요. 뭐? 바이오? 바이오도 맞긴 한데 바로 태양광 발전이죠.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 태양 발전이 무조건 사용 안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태양광 발전 외에 무슨 발전이 있냐면 태양열 발전이 있어요. 태양열 발전은 여기 들어가요. 알겠죠? 그래서 태양광이 들어간다. 광이 들어간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태양 전지를 이용한 발전 방식은 발전기가 들어가지 않죠. 또, 그렇죠. 여러분들 태양 전지 다 알고 계시죠? 그걸 쓰는 방식은 발전기를 사용하지 않아요. 또 하나는 이걸 여러분들 나중에 배울지 모르겠는데 바로 수소 연료 전지. 자, 수소 연료 전지라고 하는 것 역시 발전기가 없는 방식. 이 두 가지를 왜 굳이 꼽냐면 예전 교육 과정에 나왔었던 방식이고 둘 중에 태양광은 뒤에서 배워요. 근데 얘를 배운 제가 지금 확신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한 거고요. 위에 것보단 적지만 얘를 사용하지 않는 방식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거 생각보다 중요하고요. 당연히 위에 있는 방식을 외우는 것도 좋지만 사용하지 않는 방식을 외워서 아닌 것들을 골라낼 수 있으면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것들을 정리를 좀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우리는 이 여러 가지 발전 방식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주로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발전 방식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우리나라의 거의 대부분의 에너지는 무슨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의 미안해요. 우리나라의 60% 정도의 에너지는 뭘로 만들어지고 있냐면 화력 발전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준입니다. 나라마다 조금씩 비율이 달라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석탄으로 약 32.5%, 천연가스로 약 27.5%, 결국 전체 60% 정도를 화력발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자, 숫자 외우실 필요 없고요. 뭐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나라의 가장 많은 에너지 비율은 무슨 발전이다? 화력발전이다. 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화력발전이 뭐죠? 화력발전? 뭘 태워서? 화석 연료를 태워서 그걸로 에너지를 만드는 거죠? 자, 화석 연료에 무슨 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 방식이죠? 화학 에너지죠. 물질에 저장된 무슨 에너지? 화학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고요. 자, 이걸 무슨 반응을 통해 불에 태우는다? 연소 반응이죠. 여러분들 지금 배우고 있죠? 산화환원 배우고 있죠? 예. 연소 반응을 통해 무슨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죠? 열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죠. 자, 이 열 에너지로 대개는 뭘 만든다? 물을 끓여서 수증기를 만들어요. 이 수증기를 빠르게 통로로 보내는 거죠. 바로 이 수증기의 무슨 에너지?
아까 얘기했던 건 그렇지. 운동 에너지. 좀 더 포괄적으로 무슨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그렇죠. 수증기의 역학적 에너지로 바꿔주고 자, 이 수증기가 발전기를 돌리는 거죠. 그죠? 아까 돌아갔었던 코일처럼 막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발전기에 돌아가는 부분을 뭐라 부른다? 터빈이라고 부르는데 자, 이 터빈을 돌려주고요. 이렇게 돌아가면 무슨 현상 때문에? 무슨 현상? 전자기 유도 현상 때문에 이게 이번 단의 핵심이었죠? 자, 요것 때문에 무슨 에너지로 바뀐다? 그렇죠.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 에너지가 생략됐어요. 여러분들 알아서 여러분들 채워 놓으시거나 이해하시고요. 자, 이게 화력 발전에서의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에너지의 전환 과정입니다. 자,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화력 발전의 장점. 많이 쓰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장점이 많다. 효율 맞아요. 화력 발전은 모든 발전 방식 중에서 가장 오래된 축에 속해요. 그만큼 기술 개발도 많이 됐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효율이 좋습니다. 또 의외로 우리는 물론 싫어하긴 하지만 의외로 짓기 쉬워요.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부지의 크기라고 해야 될까요? 면적이 그렇게 넓지 않아도 괜찮고요. 또 까다롭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입지 조건이 까다롭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들 집 옆에다가 저희 화력발전소 좀 지을게요 하면 굉장히 싫어하겠지만 그래도 그러면 핵발전소 지어도 돼요? 라고 물어보면 더 싫겠죠. 그죠? 그래서 싫어하긴 하지만 다른 발전소들보다는 그나마 짓기 쉽다 이런 뜻이에요. 당연히 모두가 싫어합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나마 그들 중에서는 덜 까다롭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발전량을 조절할 수가 쉽습니다. 뭐 하면 돼? 전기가 많이 필요하면. 석탄 많이 넣으면 돼요. 그죠? 전기가 좀 덜 필요한데? 좀 덜 넣으면 되죠.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절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게 아주 좋은 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에너지가 막 필요해. 그러면 석탄을 막 떼어가지고 에너지를 막 조절할 수 있겠지. 자, 그런 조절이 아주 쉽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요즘에 뭐 화력 발전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만큼 단점이 크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죠. 가장 큰 문제는 그렇죠. 환경 오염 중에서도 그렇죠. 우리 앞단원과 이어지는 거죠. 우리 앞에서 실컷 뭐 배웠어요? 온실가스 배웠죠. 그죠? 이산화탄소 배웠어요. 그죠? 이산화탄소가 가장 많이 나오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매우 크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죠. 또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죠. 우리는 없잖아. 그지? 우리 전부 다 수입해서 쓰잖아. 우리나라는 석탄도 잘 안 나요. 석탄은 북한에서 좀 많이 나는 편이고, 우리나라는 석탄도 잘 안 나요. 즉, 자원 매장량이 한계. 근데 요거는 사실 좀 옛날 말이 됐습니다. 그죠? 석유가 요즘에는 파면 팔수록 나오고 있어요. 특히 몇몇 사기 나라에서는 땅을 팠더니 석유가 샘솟더라. 얼마 전에 또 사우디는 또 최대 규모의 뭐 석유 발견했다고, 유전 발견했다고 하니까요. 사실 양의 한계는 특별히 없는데 이건 걔네 사정이고 우리는 한계가 크고요. 그래서 특정 지역에 집중돼 있죠. 사실 우리 현대 1950년 이후에 전쟁들 전부 어디가 일으켰고 대부분이 미국이 일으켰고 그 원인은 대부분 얘 때문이었죠. 네, 석유, 석탄 때문에 특히 석유, 천연가스 때문에 이런 전쟁들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뭐 우리는 뭐 상관없는 나라고요. 자, 여기가 이제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자, 두 번째 방식은
핵 발전입니다. 역시 예전 교육 과정에서는 핵 발전을 꽤 자세하게 배웠었는데요. 오늘은 딱 간단한 정도만 정리를 해볼게요. 자, 핵 발전도 역시 자, 우리나라에서 약 30% 정도를 차지하는 꽤 많은 양을 차지하는 발전 방식입니다. 물론 전 정권에서 탈원전해서 점점점 비율을 줄이겠다고 하지만 사실 그렇다고 돌아가는 발전소를 끄겠다는 뜻이 아니라 새로 짓지 않겠다는 뜻이고요. 꽤 오랫동안 이 비율을 아마 유지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방식입니다. 자, 무슨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핵 연료의 핵 에너지를 이용하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될 것은 화학 에너지와 분명히 다른 에너지예요. 그래서 핵 연료의 무슨 에너지? 핵 에너지를 사용하는 겁니다. 핵 에너지가 뭔지는 바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역시 여기서도 대량의 열이 발생을 하고요. 열이 역시 뭘 만든다? 역시 또 수증기를 만듭니다. 자, 수증기는 당연히 역학적 에너지를 갖고 있고요. 이 역학적 에너지가 터빈을 돌리고 이 터빈이 돌아가면서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방식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에만 집중하시면 됩니까? 여기만 집중하시면 되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핵발전에서 이용하는 현상이 뭐예요? 그렇죠. 핵분열이라는 현상입니다. 여러분들 통합과학 1에서 태양의 그 별의 생성 배울 때 무슨 현상 배웠어요? 핵융합 배웠죠? 핵융합이 무슨 뜻이었어요? 여러 개의 원자 핵이 말 그대로 합쳐진다는 뜻이었죠? 그럼 얘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렇죠. 핵이 쪼개진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런데 아무 핵이나 쪼개지는 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어떤 애들이 굉장히 불안정한 애들이 찢어집니다. 그 중에서 아주 유명한 애가 바로 누구다? 그렇죠. 우라늄이라는 애예요. 자, 이 우라늄은 무려 원자 번호가 몇 번? 92번입니다. 여러분들 동위원소 배웠나요? 동위원소 배웠어요? 배웠습니까? 알긴 알아요. 배웠어, 안 배웠어? 안 배웠으면 얘기 안 하게. 특강할 때 배웠어요? 아, 그래요? 너무 하는 거잖아. 다른 애들 다 한 거 알잖아. 동위원소라는 건 뭐냐면, 네, 똑같은 우라늄인데, 뭐가 다른? 네, 중성자 수가 달라서 질량이 다른 애예요. 근데 이 질량이 다르면 안정과 불안정이 차이가 나거든요. 235짜리 원자량을 갖고 있는 애랑 238짜리 원자량을 갖고 있는 우라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런 애들을 우리가 동위원소라고 부르는데 둘 중에 누가 더 불안하다? 얘가 훨씬 불안합니다. 얘가 굉장히 불안해요. 그래서 실제로 전체 자연에 우라늄은 많은데 그 중에 이 불안정한 우라늄은 한 0.8% 정도밖에 없어요. 굉장히 양이 적어요. 그런데 우리는 뭘 해야 되니까? 이 불안정한 애를 찢어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누굴 사용한다? 이 불안정한 우라늄, 235 우라늄을 사용을 합니다. 네, 얘는 안정한 편이라서 잘 안 찢어져요. 알겠죠? 이 불안정한 우라늄에다가 얘를 더 불안정하게 만들려고 어떤 방식을 사용하냐면 중성자 한 개를 얘한테 쏴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렇죠. 얘가 쪼개져요. 얘가 여러 가지 원자핵으로 쪼개집니다. 우리는 여기서 뭘로 쪼개지지 안 배울 거예요. 그냥 어떤 두 개의 원자핵으로 쪼개지는 현상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자 제가 지금 뭐 했어요? 얘를 찢기 위해서 더 불안정하게 만들려고 중성장기를 넣어줬잖아요. 얘가 찢어지면서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중성자가 또 튀어나오는데 중성자가 몇 개가 튀어나오냐면 처음에 넣어준 것보다 더 많이 튀어나옵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얘를 자세하게 설명할지 모르겠지만 핵분열을 만약에 배운다면 핵분열의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자, 핵 분열에서도 대량의 에너지가 발생을 하죠. 모든 핵 분열, 핵 융합, 핵이라는 이름이 붙은 반응에서는 항상 에너지가 왜 발생한다? 질량 결손이란 것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거 배웠나요, 여러분들? 질량 결손이 뭐였죠? 말 그대로 질량이 사라지는 거예요. 질량이 없어지는 겁니다. 즉, 처음 우라늄 질량과 나중에 만들어진 이 두 개의 원자핵의 질량을 비교하면 누가 더 큰 거예요? 우라늄이 더 큰 거예요. 여기에서 여기로 갈 때 어떻게 되는 거야? 질량이 감소하는 겁니다. 이 없어진 질량이 어디로 갔다? 에너지로 변했다는 거죠. 바로 핵 분열, 핵 융합의 공통점, 질량 결손이 에너지를 만든다. 이해되시죠? 두 번째. 그런데 분명히 중성자를 하나 넣었죠? 몇 개 만들어졌어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그렇죠. 이 두 개, 세 개를 다시 새로운 우라늄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라늄 하나당 중성자가 한 개씩 필요했죠. 그러면 이번에는 몇 개를 분열시킬 수 있어요? 두 개, 세 개, 두세 개를 분열시킬 수 있죠. 그러면 또 거기서 중성자가 더 튀어나오겠죠. 그러면 그 다음은 4개, 9개를 분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은 8개, 27개를 분열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열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거죠. 자, 이런 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 연쇄 반응. 뜻은 한 번의 반응이 다음의 여러 반응을 일으키는 현상을 말하고요. 그래서 몇 년 전에 꽤 오래됐지만 일본에서 한번 큰 사고가 있을 뻔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 왜 문제예요? 왜 못 막죠? 이걸 우리가 조절할 수 없어요. 한번 핵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얘가 연료가 다 없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근데 그동안 얘가 뭐해? 주변을 다 녹이고 태우지. 그러면서 온데 퍼지면서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얘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화력 발전은 어때요? 위험해. 불 꺼! 하면 되죠. 그죠? 하지만 얘는 우리 마음대로 끌 수가 없다. 그래서 핵 발전의 또 다른 별명이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별명도 갖고 있습니다. 빨리 할게요. 두 개만 더 쓰면 돼요. 장점. 자, 적은 연료로 대량의 에너지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산화탄소 발생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엄청 크죠? 일단 짓기가 힘듭니다. 엄청나게 많은 물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일반 내륙엔 못 짓고 우리나라는 전부 다 바닷가에 있죠. 일본도 전부 다 바닷가에 있었죠. 그래서 그때 사고가 났던 거고요. 그래서 까다로운 입지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또 가장 큰 문제가 뭐죠? 그렇죠. 여기 있는 만들어진 폐기물들이죠. 그래서 이 방사성 폐기물들의 처리가 매우 곤란합니다. 미국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미국은 중부에 아무도 안 사는 땅을 깊게 파서 거기다가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몇백 년 동안 보관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죠? 발전소 옆에 쌓아두고 있어요. 발전소 옆에 쌓아두고 있어요. 어디다 둘 데가 없어서 발전소 옆에 쌓아두고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있었던 일본의 같은 사고가 일어나면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물질들이 오랫동안 쌓이고 있어요. 얘네도 그나마 구하기 쉬운 거지 사실은 양이 굉장히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연료 매장량에 당연히 한계가 있고요.
역시 얘도 우리나라랑 별 상관이 없습니다. 전부 수입해서 쓰고 있어요. 자, 이렇게 두 가지 발전 방식. 우리 수력 발전은 뭐 나중에 배울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 두 가지 방식만 배우게 되고요. 뒤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여러분들 한번 잘 구분해 주시고요. 장단점 위주로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제 시험 보시는 조화만 보면 되죠? 보실 분들은 보고 가시고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하시고요. 고생들 하셨습니다. 네. 잠깐만요. 이거만 끌게요.